안녕하십니까. 근로 어지러운 세상을 바로잡는 선비 물련서생 진화입니다. 오늘은 쟁점으로 보는 여순사건 제2화 직장 동료 학살로 시작된 여순사건, 학명의 정당성, 진정성 여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그 직장 동료라는 말을 썼는데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이 말을 쓴 까닭은 당시 대한민국 군대는 지금과 다르게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였어요. 그래서 당시 그 군인들은 직업군인, 즉 일종의 직장인, 그리고 군대는 일종의 그 직장 또는 회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여순사건, 특히 여순사건을 항쟁이나 의거로 부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학명의 명분은 동포의 학살을 반대한다, 동족의 학살을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거기서 이제 그 동포라 하면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동포죠. 그런데 그런 제주도에 있는 동포의 학살을 반대한다면서 더 가까이 여수, 그것도 같은 직장, 매일 마주보고 부대끼고 같이 일을 하는 직장 동료를 학살하면서 여순사건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저 멀리 있는 동포의 학살을 반대한다면서 더 가까이 눈앞에 있는 동포를 학살하면서 여순사건이 시작되었다. 참 아이러니컬 하지 않습니까? 또한 오늘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우리 독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사, 즉 3.15 의거에서 60항쟁에 이르기까지 시민이 먼저 무슨 주장을 하면서 군인이나 경찰을 마구 죽여버린 경우, 그것도 비무장 상태의 군인이나 경찰을 죽여버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오늘의 얘기를 들어주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 여순사건을 항쟁이나 의거로 부르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5.18과 여순사건을 동일 선상에 놓고 이야기하는 경우를 종종 들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마도 그 5.18에도 그 항명 사태가 하나 있어요. 여순사건에 항명 사태가 있던 것처럼. 그런데 그 여순항쟁이나 의거라고 부르는 분들은 이 두 개의 항명이 같다고 보시는 모양인데, 저는 전혀 다르다, 아니 정반대의 것이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한번 1980년 5월에 그 상황을 살펴보기로 하죠. 그때 항명 사태에 대해서 당시 계엄사령관이 명령을 내립니다. 계엄 상태에서는 군인이 가장 높은 지위를 차지하게 되므로 그 경찰한테 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계통이 다른 경찰에게. 자, 경찰이 무장하고 도청을 접수하라. 그러니까 경찰이 총격전을 벌이든 무엇을 하든 도청을 점거하고 있는 시민들을 쫓아내든지 죽이든지 어쩌든지 해서 접수하라. 탈환해라. 그렇게 안병화 전남경찰국장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안 국장은 다음과 같이 항명을 해요. 경찰은 시민군의 형제 가족도 있을 테고 이웃도 있는데 경찰이 무기를 사용하면서까지 할 수 없다. 경찰은 공무원이지만은 지역에 자리를 잡고 사는 지역 주민이에요. 우리 주변에 같은 아파트에 경찰들 사는 분들도 꽤 있죠. 자, 그런데 경찰이 그 시민군에게 발포를 하게 되면, 즉 시민들과 총격전을 벌이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아버지를 죽인 경찰 또는 우리 아버지 경찰을 죽인 시민군, 이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끼리 철천지 원수, 불구대천의 원수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안 국장님은 바로 그런 사태, 그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게 항명을 하고 본인이 그 책임을 지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계엄군은 안 국장을 체포해서 8일간 혹독강 고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1988년에 세상을 뜨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하지만 안 국장님 같은 훌륭한 경찰들 덕분에 그런 분들이 그 당시 광주 옆에 전라도에 또 몇 분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경찰은 민간인, 시민을 향해 발포했다는 그런 역사의 오명을 뒤집어 쓰지 않을 수 있었고, 또 지역민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는 일도 없었어요. 그래서 요즘 5.18 광주 시민들은 시민들끼리 서로 다투고 하는 일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 여수는 어떻습니까?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이사아활이라고 제가 썼는데, 이것은 사실 앞에 살신성인이라고 이제 사자성어가 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대꾸로 한번 맞춰보려고 한 거예요. 이거는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이제 그 고문식의 사자성어로 넣기에 그 현대 중국어에서 니스 워호 뭐 이 말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가져다 써본 겁니다. 너 죽고 나 살자식의 항명. 1948년 10월 19일 여수, 당시 육군본부가 내린 작전명령은 사실 앞에 보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경찰이 무장하고 도청을 접수하라, 이거는 일종의 그 전투 개시 명령이에요. 그런데 10월 19일 여순 사건이 시작하는 날 육군본부에서 내린 작전명령은 LST,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전차양력정, 뭐 탱크라든가 전차라든지 이런 큰 무기들을 싣고 가는 수송함이죠. LST는 8시 20시에 출항하라. 제주경비사령관 김상겸 대령에게 통보 필. 즉 8시에 저녁 8시에 LST에 승선하라는 게 명령이지, 지금 어떤 뭐 그 전투 개시 명령이라든지 어떤 대상들을 어떻게 처리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령이 떨어지자 저녁에 그 제주도에 파견 나가기로 돼 있는 그 대대를 중심으로 군사 반란이 일어나게 돼요. 이제 그 군사 반란을 주도한 좌익계 하사관들, 여기서 또 그 항쟁이나 의거라고 부르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뭐 좌익계라는 말, 이런 말들을 지우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그것은 너무 억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이 하사관들이나 이런 그 일을 항명을 주도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스스로가 그 남로당에 적을 두고 있는 그런 당원이라는 걸 밝혀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사관들이 항명을 하면서 동료 군인들을 어떻게 위협했냐면, 자, 총을 들고 집합하라. 38선은 이미 무너졌다. 제주도로 가면 살해되고 말 것이다. 총을 들고 정렬하라.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죽여버리고 말겠다. 요것은 보십시오. 인터뷰 오브 유창남 1948년 10월 28일. 1948년 10월 28일이면 여순 사건에서 일단 제1기에서 10월 19일에 벌어진 여순 사건이 10월 27일 날 여수 탈환으로 일단락이 돼요. 그 바로 다음날 한 신문이에요. 그러니까 유창남 중사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이른 시간에 체포가 돼가지고 여순 사건에 대해서 또 하사관 출신이라서 그 대부분 이 항명 사태를 하사관들이 그 주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내용을 진술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유창남이라는 그 중사가 지금 그때 하사관들이 항명하면서 그 사병들을 위협한 말, 상당히 좀 뭐라 그럴까, 꾸밈 없이 그렇게 다가와요. 여기서 보면 어떤 명분이나 이런 거보다는 제주도로 가면 죽는다. 거기에 지금 그 자세한 건 알 수는 없지만은 어떤 전시 상황, 즉 총을 든 민간인과 뭐 군인이나 경찰이 서로 전투를 벌이고 있다는 곳. 그러니까 거기는 뭐 비무장 뭐 민간인들 데모하는 데 가서 뭐 충정작전처럼 그냥 뭐 그 돌멩이 던지는 거 맞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총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 거기에 가면 죽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고, 그 지금 자기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말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협박 내용이 있는데, 이게 그냥 말로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뜻을 같이 아는 사람, 몇 사람을 죽여요. 자, 그리고 그 당시 이 하사관, 항명을 주도한 하사관 중에서도 리더, 그리고 여순사건 최초의 그 시기에 이 여순사건을 지휘했던 지창수 상사, 이 지창수 상사는 이 존 메리라는 사람의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이 선동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그 순천, 그 남로당 순천 군당의 그 간부들의 증언에 따르면 14연대, 연대 당부의 위원장이었다고 해요. 이 직책은 여수군당의 위원장과 동일한 지위였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높은 지위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지창수가 그 연병장에서 항명, 방금 앞에 이런 내용으로 항명을 시작하면서 그 선동을 한 내용이에요. 북한 인민군이 38선을 돌파했으며 경찰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연대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 제주도민들 역시 경찰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으므로 우리들은 인민해방군으로서 북으로 진격해 남진중인 인민군과 만나 이승만 정부를 분쇄해야 한다. 자, 여기서 보면 세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파트는 일단 가짜뉴스죠. 북한 인민군이 38선 돌파한 적 없고, 그때는 도리어 평소보다 소소한 전투가 있었던 때보다 더 조용했답니다. 여순사건 시기에는. 그리고 경찰이 무고한 양민들을 학살하면서 연대를 하고 연대를 향해 공격해 오고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제주도민들이 경찰의 탄압에 맞서 싸우고 있다. 이것은 사실이죠. 자, 우리들은 인민해방군으로서 북으로 진격해 남진중인 인민군과 만나 이승만 정부를 분쇄해야 된다. 여기서 우리들은 국군이 아니고 인민해방군으로 활동해서 북한의 인민군과 만나 이렇게 이승만 정부를 분쇄해야 된다. 스스로의 정체성이 대한민국 국군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기에서 본인이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이 지창수의 선동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어요. 좀 더 그 많은 내용이 실려 있고 뭐 이런 게 사람에 따라 전하는 기록에 따라 좀 다르는데, 골자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인민해방군으로 활동하자는, 즉 자기들의 정체성을 국군이 아니라 인민해방군, 그래서 반군임을 스스로 밝힌 14연대 봉기군들은 거기에서 아까 그 말 안 들으면 쏴 죽인다 그랬죠? 비무장 장교들 중에 자기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 특히 뭐 의무장교라든가 이렇게 필요한 사람들 말고는 나머지 사람들, 그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은 사살하고, 동창 거부하는 사병 몇 명도 현장에서 3명 정도를 죽여버렸다고 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회의를 거쳐가지고 모두 어떤 그 가치라든지 어떤 슬로건을 공유해서 봉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학살의 과정을 거쳐서 얼떨결에 이 봉기에 참여하고 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나중에 다 하나하나 또 그 근거를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학살하고 지역 및 행정기관을 습격해서 점령합니다. 자,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우리 대한민국 그 자랑스러운 민주화 투쟁사 중에 그 뭐 동사무소, 경찰서 이런 곳을 습격하고 점령해서 별도의 행정을 베푼 적이 있습니까? 5.18 때 그랬나요? 60항쟁 때 그랬나요? 아니면 4.19 때 그랬나요? 여순사건에서는 단순히 항명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역의 행정기관을 습격하고 점령해서 대한민국의 행정기관이 아니라 다른 뭐 나라라 그럴까요? 어쨌든 별도의 행정을 베풉니다. 이것이 아주 독특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히 반군이 그 여수를 점령하고 나서, 즉 경찰서 습격이나 이런 것이 다 끝나고 나서
총을 함부로 나누어 줍니다. 뭐 자기 그냥 뭐 신분 확인을 하거나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기들의 뜻을 따르겠다 이러면 청년 학생들에게 총을 함부로 나누어 줘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지역민이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고 나중에 토벌군이 와가지고 국가폭력의 그 대상도 되는 이유가 여러분 총을 주면 뭐 하실 거예요? 우리가 총을 받으면은 뭐 사랑하는 사람, 부모님, 뭐 이런 분들을 찾아갈까요? 아니면 뭐 가장 미워하는 사람이라든가 나를 무시했던 사람, 이런 사람을 찾아가게 될까요? 예, 이 총들을 함부로 주는 바람에 그 중에는 물론 애국적 시민이라든지 제대로 된 자제력을 가진 그런 뭐 청년 학생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경찰서에 사상범만 아니라 일반 잡범도 있을 수 있고 또 총을 받아가는 사람들 중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동네 깡패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함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해서 지역민들끼리 저 집안 사람이 우리 아버지를 죽였다. 또 좌익과 우익이 서로 상호 학살을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군이 총을 함부로 나누어 준 것. 아까 뭡니까? 안병하 국장님 같은 경우는 그런 항명을 해가지고 지역민들끼리 서로 총격전을 벌이고 총으로 서로 쏴 죽이는 일들이 없었죠. 그런데 여수에서는 총을 함부로 나누어져서 지역민들끼리 서로 쏘아 죽이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래서 70년이 넘는 지금에 와서도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죽인 사람 서로 알고 있고 그 때문에 지금도 반목하고 길을 가다가 아는 척도 하지 않는다든지 그런 슬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반군들이 생각 없이 한 일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 그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요걸 위에다가 메모를 해놓은 까닭은 이 특별법이 제정된 게 2000년도예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에 주로 제주 4.3이라고 사건이라고도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 전에 제주 4.3 항쟁이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저도 제가 86학번인데 80년대는 군부 독재와 싸우던 시절이라서 그냥 모든 것을 항쟁이라는 말을 붙여서 얘기하기 좋아했어요. 뭐 10월 항쟁, 대구 10월 항쟁, 제주 항쟁, 여순도 그때는 항쟁이라고 부르는 게 바로 그러한 맥락이 있었는데 이 법을 만들고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진상규명이 안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그렇게 제주 4.3 항쟁이라고 불렀던 분들, 요즘에 와서는 그분들이 스스로 제주를 4.3 항쟁이라고 부르는 걸 굉장히 버거워하신다는 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도 나중에 또 자세히 살펴본 것인데 여순 사건 이후 10월 23일인가 24일에 이덕구 제주 유격대 사령관 중에 한 명이죠. 대한민국 정부의 실질적인 선전포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 4.3도 굉장히 복합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항쟁이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여순 사건도 똑같아요. 여기 뒤는 다 똑같아요. 여수 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자, 그런데 제주가 지금 2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성격 규명을 못해서 이름을 제대로 제주 4.3이라고 그냥 끊어서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이제 특별법이 통과된 지 지금 1년 6개월 됐나요? 그런데 지금 여순 사건도 진상규명을 차차 해가지고 이름을 찾아줘야 될 건데 뭐가 급해서 지금 처음부터 여순 항쟁이라고 그렇게 불러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지 저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렇게 중립적으로 사건이라고 부르면서 어떤 편견 없이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금
제주도 출동 명령에 항명한 14연대 반군이 내세운 강령. 이거 보면 존 무초라고 그 초대 주한 그 미국 대사를 지낸 분이에요. 이분이 그 여순 사건에 대한 개요와 관찰이라는 일종의 보고서를 쓴 게 있는데 거기에 보면 그 반군이 내세운 강령이 실려 있는데 그게 첫 번째가 동족상잔 결사반대, 두 번째가 미군 즉시 철퇴였습니다. 근데 다른 버전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남노당 연구는 김남식이라는 분이 쓴 건데 이분은 그 남노당의 간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여사연 여순사건 논문집 181쪽에도 거기 보면 동족을 상전하는 제주도 출동 절대 반대, 미군도 소련군을 본받아 즉시 철퇴하라. 이 두 개는 앞에하고 똑같죠. 근데 세 번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공수립 만세 요게 들어가 있는 그때 그러니까 반군들이 항명을 하고 반란을 일으킨 반군들이 주장한 슬로건을 세 개로 얘기하는 것이 있고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짚고 가자면 동족상잔 결사 반대 그랬는데 이런 강령을 내세웠는데 실질적으로 동족상잔을 조금이라도 동족상잔을 저지하는데 이 항명한 병사들이 기여한 것이 아니라 도리어 여순 사건 때문에 빌미를 줘가지고 제주 4.3이 더 혹독하게 진압되고 그런 과정에 더 많은 사람, 지금보다도 더 많은 제주도 동포들이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무장반란을 일으키면서 동족상잔 결사반대를 강령으로 세웠지만 도리어 동족들이 더 많이 죽게 되고 그리고 제주도에서만 벌어지던 동족상잔이 여수 순천과 동부 육군에서 벌어지고 그것이 빨치산 투쟁이라든지 이것을 통해서 더 넓은 지역 그리고 결국은 한국전쟁 6.25를 통해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동족상잔의 도화선이 되고 말아요. 도리어. 그리고 미군 즉시 철퇴는 미군은 원래 1949년 봄까지 나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여순 사건이 일어나는 바람에 이승만 정부에서 더 있어 달라고 부탁을 하는 바람에 그 뒤로도 1년여 이상을 도리어 한국에 남게 돼요. 즉 그러니까 14연대 반군이 요구한 것 그리고 자기들이 내세운 강령 그것들이 더 상황이 악화됐지 이것들이 충족된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자기들의 주장이 도리어 그 반대의 결과를 끌어내고 말았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방금 동포의 학살이라든가 이런 말들이 동족상잔 결사반대 이런 말들이 여순 사건에서만 보이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가령 46년 10월 2일자 조선공산당 명의의 삐라 이게 김상숙 선생이 대구 10월 항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99쪽에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즉 46년이면 대구 10월 1일 사건, 즉 대구 폭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대구 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그 사건 때 조선공산당의 명의가 조선공산당 명의로 삐라가 부러졌는데 그걸 보면 대구의 시민은 동족의 손으로 동족을 학살함에 반대하여 일어선 것이요. 포악한 경찰을 반대하여 일어선 것이다. 자, 동족 학살, 포악한 경찰. 제가 이것을 뽑아놓은 것은 이 다음 얘기에도 필요하지만은 그 동포의 학살을 반대한다. 이런 강령, 이런 것들이 여순 사건에 처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투적인 또는 이런 맥락, 동일한 맥락에서 쓰는 말이지 여순 사건에서 처음 등장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말했듯이 조선공산당 명의 삐라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고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주도 출동 명령에 왜 14연대만 항명 및 반란을 일으켜서
또 그것도 동료 학살을 하면서까지 일으켰을까요? 뭐 이런 거를 두고 제주도는 분리되기 전에 전라남도에 속했기 때문에 제주도와 전라남도는 뭐랄까 좀 더 돈독한 그런 관계에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좀 별로 그렇게 설득력이 없는 게, 브루스 커밍스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거는 제주 폭동을 설명하는 부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주도 사람들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하고 다르게 흰 옷이 아니라 푸른색 옷을 입는 걸 좋아했대요. 그리고 이제 말도 잘 안 통할, 본토 사람하고 좀 잘 말이 안 통하는. 그래서 심지어는 나중에 서북 청년단들이 와서 서로 어떤 큰 불상사가 있었을 때, 또 제주도 사람들하고 서북 청년단 또 저쪽 사투리하고 서로 안 통하니까 일본어로 모두 36년 동안은 일본의 식민이었죠. 그래서 일본어로 서로 소통을 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기서 브루스 커밍스는 제주도 사람들은 말도 워낙 다르고 옷도 백의민족이, 제주도 사람들은 주로 이제 푸른색 옷을 입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이래서 어떤 분리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제주도 출동 명령에 오로지 여수에 있는 14연대만 이렇게 항명 및 반란을 하면서 가지 않겠다고 한 것이 어떤 돈독한 관계에서, 제주도하고의 돈독한 관계에서 있었다고 하는 것은 별로 설득력이 없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여수 사람만 좀 더 애국, 그리고 동포에 대한 사랑이 강해서 동포 학살에 반대한다면서 안 갔을까요? 그런 거는 너무 이렇게 손가락이 오그러드는 좀 어떤 비사회과학적인 분석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겠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주도 출동명령 10월 19 여순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다른 연대들은 갔어요. 자, 그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주 모슬포에서 창립된 제9연대로 4.3 제주 산업 진압이 힘들자 11연대, 수원에서 창설된 11연대와 6연대 1개 대대 등을 대거 증파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대구 6연대는 48년 7월 10일, 그러면 벌써 10월 19일 여순사건 일어나기 3개월 전이죠. 850명이 갔어요. 그리고 8월 14일에는 350명이 제주도로 갔습니다. 요건 아까 남로단 연구 390쪽에 나오는 말인데, 자, 보십시오. 14연대는 항명 및 반란, 동료를 학살하면서까지 항명 및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대구 6연대는 이렇게 1000명이 넘는 병사들이 가면서 항명 및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애국, 애족 정신이 모자라서 그랬을까요? 대구 사람들은, 여수 사람들은 애국, 애족, 동포애가 넘치고, 대구 사람들은 동포애가 넘치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그런 것은 비과학적인 설명이죠. 그리고 굉장히 또 어떤 지역주의적인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기 때문에, 자, 46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대구 10월 1일 사건, 이 사건 10월 폭동 이후 대구 지역 모병에서 창설된 게 바로 6연대예요. 그런데 이 6연대에는 당시 이 폭동에 참가했던 좌익 청년들하고 남로당 지지자들이 대거 입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6연대 같은 경우는 벌써 46년 10월 이 상태까지만 46년 10월 폭동 이후에 입대하기 시작했으니까 48년 이러면 벌써 2년 이상이 지난 때죠. 여기에 남로당 계열하고 좌익계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대구 6연대도 항명 및 반란이 일어날 법한데 왜 여기는 조용했고 여수에서만 일어났을까? 이제 이것이 문제인데, 요것은 남로당의 어떤 당시의 정세를 바라보는
그때는 지금 무장봉기를 일으킬 때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14연대만 해도 장교들은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에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라서 뭐 항명이나 반란을 준비하지 않았고, 대구 6연대 역시 그러한 입장에서 항명 반란을 일으키지 않은 거예요. 당이 지시하지도 않았고 또 지금 정세가 그런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14연대는 당이 지시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 그 정세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동료를 학살하면서 항명 및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대구 6연대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48년 7월 10일, 14일, 그러니까 여순사건 전에는 조용히 제주도에 출동을 했는데, 도리어 여순사건이 일단락 되고 나서 반란을 3번이나 일으키게 돼요. 자, 6연대가 일으킨 반란을 한번 보죠. 48년 11월 2일, 곽종진 특무상사를 체포하려고 하자 이 곽 상사가 헌병소위하고 그의 한 명을 사살합니다. 그리고 동조자 20여 명이 반대하는 하사관 10명을 죽이고 300여 명에 달하는 사병들에게 소총과 탄약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300여 명은 대다수가 투항하고 나머지가 팔공산으로 들어가서 유격투쟁을 벌여요. 여기 보면 곽종진 특무상사 10명 죽이고, 요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 두 번째 반란은 48년 12월 6일 지리산 게릴라 진압작전에 참가했던 하사관 훈련대대가 연대에 이제 복귀하고 있는데, 좌익분자로 체포될 가능성이 크자 저항하는 9명의 장교를 사살하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인근 산악지역으로 도망갔습니다. 자, 세 번째는 49년, 이제 그 해를 넘어서 49년 1월 30일, 포항 영일 비행장 주둔한 6연대의 한 중대에서 발생했는데, 좌익분자 색출을 위해 부대를 대구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자 일단의 하사관들이 체포를 피하기 위해서 회식 자리에서 중대장을 만취시켜요. 술을 많이 먹여가지고. 그리고 무기고를 열어 50여 명의 병사들에게 무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지역 공산주의자들이 합류했지만 그 정부군이 바로 세도해가지고 반군들은 해안 산악지대로 흩어졌다고 해요. 자, 여순사건 이전에는 조용히 제주도에 파병됐던 6연대가 여순사건이 끝난 뒤에는 무려 3차례의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근데 이 이유가 뭘까요? 자, 사사키 한국전 비사, 그 일본인 학자가 쓴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당시 군사 반란에 공식이 있었다고 이렇게 그 공식 내용을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성부인 심사를 위해 후방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이 하달되면, 즉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자를 심사 체포했을 때 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지금 6연대가 제주도에 가거나 이랬을 때, 이때 그 제주도에 파병될 때는 이때 숙군의 위협이라든지 이런 심사 체포가 없었던 때예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이 다 제주도로 갔는데, 지금 방금 6연대의 반란 시리즈 3개를 보면 전부 어떻습니까? 특무상사를 체포하려고 하고, 좌익분자로 체포될 가능성이 크고, 좌익분자 색출을 위해 부대를 대구로 복귀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자, 이런 식으로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자를 심사 체포했을 때 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고참 하사관들의 주도로 일어남. 이게 사사키가 분석한 당시 군사반란의 그 어떤 기본 요소들이에요. 그걸 제가 이제 그 공식이라고 표현을 해봤는데, 그럼 여순사건의 경우는 어떤가요? 신봉영 교수의 분단사 연구를 보면은
자, 첫 번째, 국방경비대 정보차장이었던 백선엽. 그때 48년 늦여름 무렵에 경비대 내 모든 공산당 하부 조직원 회유 내지 체포할 충분한 정보를 확보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뭐 남로단계라든지 이쪽 그 군대의 침투해 있는 좌익계들 그쪽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백선엽은 그때 여수 14연대를 가장 위험한 부대로 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해서 광주 4연대, 부산 5연대, 그리고 대구 6연대 거기에 탈주병들이 이제 미군이 나눠진 신병기로 반란을 일으켜서 지리산에 유격전을 일으키는 일종의 그런 유격전 지역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내용을 14연대 선임고음은 핀리 중이라든지 현지 CIC 요원, 그 방첩대, 여기도 14연대가 반란 직전에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G2는 미군 정보부인데 미군 정보부와 하우스만도 필리 중위와 같은 의견이었다는 거예요. 즉 미국 군사고문단이랄지 그리고 한국군의 정보차장은 14연대가 무슨 일을 저지를 것 같다. 이것을 알고 있고 또한 거기 그 한국군 내에 침투해 있는 좌익계 공산당 하부 조직원을 체포할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속 그 다음 단계에 벌어진 일들인데, 제가 이 이호춘 여순군란 연구 그 배경과 발전 과정을 중심으로 이 내용이 거기 10페이지쯤에 들어있는데, 제가 이렇게 그 책 제목을 크게 쓴 것들은 꼭 한 번씩 봐두면 좋을 책들, 좋을 논문들은 좀 이렇게 크게 써서 여러분들이 보는데 그 편의를 제공하는 겁니다. 자, 48년 3월부터 미 군정은 남로당의 군 침투 공작 탐지에서 신중하게 숙군을 진행 중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군에서 좌익계를 숙청하려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48년 6월 18일 제주도 11연대장 박진경이 피살이 돼요. 이 사건을 계기로 숙군이 가속되고 10월 1일 혁명의용군 사건으로 여수 14연대장 오동기가 체포가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살펴볼 내용이 많으므로 지금은 그냥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자 14연대 남로단계 사병들의 불안감이 고조돼요. 자기들도 언제 발각돼서 잡혀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10월 15일 제주 파병 1계대대 편성하라는 작전 명령이 하달되자 연대 참모부에서는 극비리에 1계대대를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그냥 여수 14연대에 3계대대가 있는데 그 중에 그냥 1대대 하나만 기계적으로 보낸 게 아니라 3계대대에서 사람들을 이리저리 뽑아가지고 1계대대 그 인원수를 만든 다음에 그거를 파병하려고 극비리에 그거 알려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뭐 누구는 전쟁터에 죽을 수도 있는 전쟁터에 가고 누구는 안 가고 이러면 거기에서 미리 알려지면 굉장히 또 뭐 항의라든지 그리고 분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극비리에 1계대대 편성을 하는데, 이 파견 부대에 숙군 대상 하사관들이 많이 포함됐다는 것을 지창수가 알게 돼요. 지창수가 인사계 출신이라서 이 비밀을 알게 돼서 동료 하사관들에게 그 내용을 알립니다. 자, 그렇게 되자 이게 이제 남로당 순천당 군당 간부의 증언인데, 그렇게 해서 이 방금 파견부대에 그 숙군대상 하사관들이 많이 포함됐다고 지창수가 그걸 동료 하사관들에게 알리고 그 대책을 15, 16일 날 이제 세워요. 뭐 어떻게 하자. 근데 그 내용에 관해서는 굉장히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변론이라든지 다른 시간을 통해서 별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18일 저녁 여순사건이 벌어지는 그 하루 전날 그 정보과에서 지창수에게 급보를 전합니다. 방금 연대본부 회의에서 오늘 저녁 반란 주동자를 일제히 검속한다. 지창수 이하 좌익 관계자들을 모두 검거한다. 뭐 이런 정보가 떴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여기서 그냥 있다가는 체포당하고 잡혀가서 이제 뭐 처벌을 받던 처형을 당하던 그런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명과 군사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여순 사건의 경우 당시 군사반란의 공식 이것에 어긋나나요? 아니면 궤를 같이 하나요? 성분 심사를 위해 후방으로 이동하라는 명령 하달 또는 공산주의자로 의심되는 자를 심사 체포했을 때 발생. 지금 정보과에서 뭔 소식을 전했습니까? 14연대에 있는 지창수 이하 좌익 관계자들을 모두 검거한다. 그렇게 되면 고참 하사관들의 주도로 반란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공식에 그대로 맞춰서 여순 사건도 그 항명과 군사반란이 일어난 것이지 그냥 애국애족의 그런 마음 그거 하나로 항명과 군사반란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래서 저는 여순 사건의 항명은 과연 자기 희생을 불고한 돌보지 않는 정당하고 의로운 거사였는가? 정말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제가 오늘 그 설명한 6연대의 반란 시리즈 6연대는 제주도 파병할 때는 항명이라든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있는 좌익계 사병이라든지 이걸 체포하려고 하니까 그때서야 그 반란이 일어나고 동료들을 쏴 죽이고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 자기 희생을 돌보지 않는 불고한 정당하고 의로운 거사였으면 전 하나 궁금한 게 비무장 상태의 동료나 장교들을 죽이는 대신에 집총거부라든가 연자농성 같은 비폭력 투쟁은 왜 시도조차 하지 않았을까요? 정말 저 멀리 제주도에 있는 동족의 학살을 반대하고 더 가까이에 있는 직장 동료 이런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그 제주도 출동 그 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으면 뭐 총을 들지 않겠다. 아니면 우리는 제주도에 갈 수 없다. 차라리 그 깜빵에 가겠다. 뭐 이런 식의 비폭력 투쟁은 그 아예 불가한 것이었을까요? 아니 어차피 안병화 국장님도 자기 희생적인 항명을 하셨기 때문에 광주에서는 지역민들끼리 불구 대천의 원수가 되고 철천지 원수가 되는 그런 일이 없었고,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 항명을 하면서 직장 동료들을 먼저 쏴 죽여버리고 또한 지역 행정기관을 습격해서 점령하고 총을 마구 나누어 줌으로써 지역민들끼리 서로 상호 학살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고, 자, 그래서 그러한 일들은 결국 주동자 자신들의 체포를 피하는 것, 즉 처벌이나 처형을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 아니었나. 이 질문이 지금 억지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그 14연대 그 반군들의 그 항명의 명분이 동포의 학살을 반대한다. 그거 자체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더 가까이 있는 동포를 직장 동료를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했어야 했느냐. 방금 말한 비폭력 투쟁은 불가했느냐. 그래서 저는 14연대 반군들의 항명의 명분이 정당성과 진정성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일단은 여순 사건에서 보여진 항명 사태, 그 항명이 정당한 것이냐, 정말 진정성에서 우러나온 것이냐, 어떤 살신성인적인 것이냐, 아니면 너 죽고 나 살기의 것이냐, 즉 이기적인 것이냐, 이것을 갖다가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살신성인의 항명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의 체포를 피하는 것, 즉 처벌이나 처형을 피하기 위한 이기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유견대의 반란이라든가 당시 군사 반란의 공식에 딱 맞아떨어진 것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순 사건에 보여진 항명은 결코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정의로운 정의로운 의거로 보기는 힘들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 지금 여순 사건에서 그러면 이 14연대 그 반군의 그 항명 사태를 보면서 이 이후의 이야기, 도대체 이런 식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특히 그 군대의 구성이 어떻게 되었길래 이런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것은 별도의 시간에 그것을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